TV나 신문을 안 봐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 왜? 유튜브가 있으니까. 요즘 주변에서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실제 수치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유튜브에서 뉴스와 관련한 동영상을 시청한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40%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인 10명 가운데 4명이 유튜브로 뉴스를 본다는 건데요. 다른 나라들의 평균보다 14%나 높은 수치입니다. 더 주목할 건 많이 볼 뿐만 아니라 신뢰까지 한다는 사실이죠. 모든 언론 매체 가운데서 어떤 매체를 가장 신뢰하는가? JTBC에 이어서 유튜브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불과 1, 2년 전하고 비교할 때 그야말로 급상승한 거죠. 언론 환경의 변화 속에서 무시할 수 없는 기세입니다. 한 조사에서는 국내 유튜브 뉴스 채널 수가 532개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로 뉴스를 보는 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만의 특징으로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유튜브 이용률이 낮아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높았고요. 특히 55세 이상에서는 42%나 됐는데 이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2배 가까이 높습니다. 또 정치 성향과 이용률 사이의 관계를 알아본 것도 흥미롭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별 차이를 보지 않았는데요. 한국에서만큼은 보수나 진보 성향 이용자가 중도에 비해서 10% 이상 유튜브를 더 많이 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의 영향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안나경 앵커 고맙습니다. JTBC가 일하는데 이렇게 불만들이 있으십니까? 웃으십니까? 원래 사실의 선택을 통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죠. 예. 네. 저기서 이제 재미있는 게 두 예. 번째 유튜브가 신뢰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잖아요. 예. 이제 그거와 관련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유튜브 미디어의 그 콘텐츠는 사실 신뢰도가 낮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게 나왔다고 한다면 예. 그만큼은 상당 부분 판타지로 채워져 있다. 그다음에 그 부분이 상당히 예. 판타지를 갖다 사실로 착각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보고요. 예. 근데 그 신장세가 굉장히 무서워서.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예. 특히 이제 더 그런데 이게 흔히 굉장히 오래전부터 진행됐던 현상이고 crisis of the real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의 위기, 실제의 위기라 그러는데 오늘날 유튜브를 보는 건 자기가 좋아하는 걸 보잖아요. 그렇죠. 싫어하는 거 절대 안 봅니다. 예. 뉴스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뉴스도 나오고 싫어하는 뉴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향성이 굉장히 강해지는데 보통 오늘 이게 이제 사람들이 뉴스를 선택하는 성향을 갖다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뉴스란 건 뭐냐면 내가 판단을 내릴 때 꼭 참고해야 할 때 거기서 짚어주는 게 뉴스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것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사실들 이걸 갖다 골고루 나한테 주는 고마운 거잖아요. 그때는 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사안에 대해서 내가 참고지 판단을 내리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자신을 갖다가 그런 비판적인 수용자로 보는 게 아니라 콘텐츠 소비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예. 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싶은 뉴스만 듣는 거고요. 그게 이제 듣고 싶은 뉴스를 주는 것을 니즈라고 생각해요. 이 니즈를 만족시켜주는 공급자는 굉장한 신뢰를 받습니다. 예. 반면에 자기들이 듣고 싶지 않은 팩트를 말하는 데는 완전 혐오감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뭐가 되냐면은 참거짓 이게 옛날에 기준이 뭐니까 거짓말하는 놈이 나쁜 놈이었잖아요. 아닙니다. 요즘은 뭐냐면 정말 용서받지 못할 놈은 누구냐면은 지루한 놈이에요. 참거짓이 아니라 핵잼 노잼입니다. 핵잼 노잼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위와 선악의 판단보다도 이게 뭐냐면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거죠. 마음에 드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점차 어떻게 되냐면 이게 확증 편향이라는 게 심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단지 콘텐츠 공급자들도 거기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괜히 쓸데없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했다가 욕을 먹어? 안 팔려. 그런 거죠. 그래서 듣기 좋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외려 환영을 받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설사 거짓말로 나중에 판명이 돼도 비난 안 받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에 나를 갖다 즐겁게 했던 콘텐츠를 제공해 줬으니까 예. 그걸로 좋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뭡니까? 그게 정치적인 싸움이었을 때 졌지만 비록 졌지만 우리 편이었어. 예. 뭐 이렇게 본다는 거고 반면에 사실을 말한 사람들은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다음에 설사 이 사람들이 말한 사실이 나중에 진실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끝까지 재수 없는 놈이에요. 너 때문에 진 거야. 예. 네가 진영을 흐트렸고 이른바 입진보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진실과 사실을 말하는 데 대한 보상이 없어요. 예. 욕만 먹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처벌만 있거든요.
그냥 막 떼거지로 덤벼 들어가지고 모욕하고 뭡니까 온갖 욕설들 퍼붓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침묵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레거시 미디어 중에서 괜찮은 미디어들 있죠. 보도를 못 해요. 왜냐하면은 아까는 대기업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소비자 주권을 행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구독을 취소를 해버려요. 큰 신문은 상관없지만 경향신문이라든지 한겨레라든지 이런 조그만 잡지들, 신문들은 굉장한 타격을 받습니다. 특히 오마이뉴스 이런. 그러니까 그런 기사는 아예 싣지를 못합니다. 예. 근데 기자들도 거기다 뭐 합니까? 단속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심지어는 용기 있는 기자들, 자기 일을 하는 기자들이 있으면 알릴레오라든지 뉴스공장이나 이런 데서 막 공격을 해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다들 침묵하게 되면 결국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것만 듣게 되는 거고 대중들 전체가 이제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저쪽은 저쪽대로 그래요 또. 그렇죠. 이쪽은 또 이쪽대로 그렇습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들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예 침묵을 해버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은 완전히 둘로 나눠져가지고 조국기 부대하고 태극기 부대로 나눠지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상식에 기반해야 되는데 상식이라는 게 영어로 뭡니까? 카먼 센스거든요. 카먼이 없어져요. 이걸 갖다 공격을 하기 때문에 예.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 현상을 짚는 데 있어서 진 교수께서 말씀하신 여러 단어 중에 혹 마음에 안 드는 단어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정 교수께는 혹시 이러한 문제 제기에 동의는 하시지 않는지 아니면 이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동의하기가 어려우신지 그건 좀 여쭙고 싶네요. 저는 뭐 우려를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측면에 있어서는 뭐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요. 예. 왜냐하면 실제로 이와 같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와 같은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따라서 충분히 경계하고 긴장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전 동의합니다. 예.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됐을까는 뭐 다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약간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아까도 이제 설문조사가 나왔지만 한국에서 유튜브가 급격하게 상승한 이유, 그다음에 유튜브에 대한 신뢰도 또한 급격하게 상승한 이유를 그렇다면 한국이 유독 편향적인 사회가 돼서 그런가라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예. 사실은 이건 이미 미국 사회라든가 유럽 사회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던 현상들인데 왜 한국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나타났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실증적인 여러 가지 분석들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상당 부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함의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성 매체로부터 이탈이 심해졌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 기성 매체가 무조건 못했기 때문에 유튜브로 다 넘어갔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기성 매체로부터 뭔가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예. 좋은 이유에서건 나쁜 이유에서건 간에 유튜브에서 대안을 찾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건 그럼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기성 언론의 문제도 물론 있다고 보지만 아까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언론과 정치 문제는 또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고들 얘기를 하니까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내일 저희가 뭐 정치 개혁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만은 정치의 굉장히 급속하고 지나친 양극화 때문에 결국은 언론 특히 이제 뉴미디어가 나오면서 그걸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면 정치 쪽에 혹시 더 문제 제기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닐까요? 그 부분은 사실은 원인과 결과를 전 잘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하는데요. 정치의 양극화가 원인이 돼서 사람들이 기성 언론에 대한 불판, 그러니까 정파화가 일어났고 그 정파의 결과로 기성 언론에 대한 불만이 일어났고 예. 또 불만의 결과로 정파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유튜브로 갔다. 그렇죠. 이렇게 논리 구조가 구축될 수가 있는데 예. 저는 이건 미스매치된 그 판단이라고 그런가요? 봅니다. 예. 왜냐하면 대다수의 이제 그 저널리즘에 관련된 연구 논문들을 보면 사실 한국 사회가 정치가 그다지 그렇게까지 양극화된 사회는 아닙니다. 예. 양극화라고 진보 보수에 엄청나게 큰 대립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립의 강도는 크게 느껴질 수 있으나 실제로 한국 사회는 여타 사회들에 비해서 특히나 유럽 사회들이나 이런 데들하고 비교해 보면 예. 실제로 정치적 선택에서 이념적 차이가 그렇게까지 강한 나라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사실 뭐 그 자기 왼쪽에 있으면 다 진보고 오른쪽에 있으면 다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런 나라였는데 최근에 약간의 양극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 이건 유럽에 비해서 보면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엔 이념적 편차성이 사실은 정치에 있어서 그다지까지 문제가 되는 사회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 사실 정치 양극화는 그 이념적 문제보다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양극화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예. 분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한국 사회에서 이념적 편차가 작은 것은 그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에요.
사실 다 우익이거든요. 유럽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작은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태극기하고 뭡니까? 조국기 부대가 만나면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이게 더 중요한 거고. 그 강도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국 사회가 한국에서 관찰하면 그것이 굉장히 세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예를 들면 프랑스 파리 같은 데서 싸우는 거 보세요. 한국에서 지금 뭐 조국기 부대님, 태극기 부대 이렇게 멸칭을 써서 말씀하셨지만 그 두 부대가 만나가지고 서로 뭐 쥐어 터지게 싸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프랑스에서 예를 들어가지만 프랑스에서 우익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프랑스에서 우익하고 좌익이 그렇게 세대결을 벌이는 건 난 본 적이 없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일에서도 없는데. 상당히 우리나라 미국에서도 사회가 예를 들어 없는데.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게 종교적인 대립이라든가 예를 들어 이념적인 대립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강하게 무슨 테러라든가 어떤 사적인 어떤 잘 복수라든가 생각해보세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전 사회가 아직까지는 세계에서 아닙니다. 여당 지지자들이 저 서초동에 저게 몇십만이 모이고 야당 지지자들이 뭡니까 광화문에 몇백만이 모이고 이런 나라 없습니다. 아, 그 숫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 몇십만이 근데 모이고. 예. 그 진 교수는 그거를 되게 이제 특이한 현상이긴 네. 한데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아, 근데 제가 죄송한데요. 네. 제가 아까 끼어든 바람에 이 사회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끼어든 바람에 약간 지금 그 다른 길로 새가지고 아, 예. 원래 하시던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양극화의 강도 측면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는 예. 이념 편향보다 외려 그거는 타당할 수 예, 있을 예. 거라고 보는데 강해지고 있는 건 맞으나 예. 아직까지 엄청나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고 되게 한국 사회가 특이하다라고 보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더더욱이나 중요한 건 이와 같은 양극화 현상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유튜브가 그거를 촉매제로서 작동을 할 수는 있고 그다음에 그거 정책 양극화의 결과로 유튜브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뭐냐면 저는 유튜브로 이동 현상이라고 하는 것의 더 중요한 원인은 예. 기성 매체에 대한 불신, 기성 매체로부터의 실망감이라는 측면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기성 매체로부터의 실망감이 유튜브를 선택하게 만드는 쪽으로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나타난 결과로서 양극화의 현상을 강화시키러 갈 수는 있다라고 봐요. 예. 하지만 원인을 그런 식으로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신의 생각합니다. 한 수 같은 프로그램도 기성 매체에 대한 불신에서 글로 간 건가요? 그렇죠. 네, 예. 네, 그것도 그렇죠. 저기 진 교수님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자면 아까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비판이 자칫 좀 건전한 어떤 부분에 있는 전통적인 미디어의 기자들이나 활동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거 저는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위축의 효과가 크냐, 그것을 통한 각성의 효과가 크냐, 사실 이것은 한 번도 기자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첫 경험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에서 위축 효과의 우려는 충분히 우리가 대응해야 하지만 예. 여기서 얻어지는 첫 경험의 의미를 조금 더 역사적으로 좀 되새겼으면 좋겠고요. 정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미디어의 정치화, 정치의 미디어화가 사실은 악순환 구조로 우리나라에 존재해 왔었고요. 대한민국처럼 미디어가 과잉 정치화되어 있는 나라도 없는 거죠. 사실 우리 식사 시간에 술집에 가서 무슨 얘기합니까? 다 뭐 돈 버는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다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과잉 정치화인데 실질적으로 정치적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냥 남을 헐뜯고 비판적인 얘기만 하고 유튜브에 아까 얘기했었던 안나경 앵커가 얘기했었던 슬라이드 컷에 보면 진보와 보수의 극단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이들이 자기의 확증 편향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들만 더 많이 수용한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미디어의 정치화와 정치의 미디어화가 유튜브 상황에서 존재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정치를 조금 더 의미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기여했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정치 내용이 과잉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과잉 정치지만 진짜 정치를 청년들이, 여성들이, 소수 집단이 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은 과소하다는 거죠.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올 총선 관련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초연결 사회가 돼 있어요. 몇몇 대의 국회의원들만이 여의도에 가서 정치하는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체제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정치적 인력으로 동원될 수 있는 체제를 미디어를 통해서 구현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정치합시다 진행하시죠. 진행 작가님. 이제 출연을 출연하시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런 레거시 미디어에서 조금 더 많이 만들면 예. 어떤 이제까지 불신을 받았던 레거시 미디어가 조금 더 존중받을 수 있는 계기가 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네. 제가 지난 10년, 15년간
그 저널리즘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기성 매체들, 그러니까 TV라든가 아까 JTBC는 사실은 채널이고 유튜브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동등 비교되는 것 자체도 사실 좀 웃긴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의 KBS나 JTBC 같은 또는 뭐 조선일보나 한국일보 같은 그런 한겨레 같은 데들의 가지고 있는 온라인 어떤 그 사이트가 있잖아요.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비율과 포털처럼 이용하거나 아니면 따로 유튜브처럼 이용하거나 이런 식의 비율을 따졌을 때 외국 같은 경우도 포털이나 검색 엔진을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 개별 언론사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용하는 경우들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럼요, 예. 상당히.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죠. 한국에서는 급격하게 빠진 거잖아요. 그럼 급격하게 빠졌다라고 하는 건 단순한 편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예. 기성 매체가 변화된 어떤 매체 환경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위나 영향력이나 어떤 나름의 균형적 감각들을 변화된 온라인 매체 시대에 맡겨서 적응시켜가지고 약간 연착륙시키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먼저 신청했는데 제가 먼저 신청. 예, 먼저 좀 하시죠. 이어가려고요 이 그러세요. 논의를. 예. 진 교수님이 자꾸 딴 데로 가져가시기 때문에 제가 좀 단속 좀 했어요. 아니요, 저도 이어가려고 여기 했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좀만 아까 기다려주시죠. 안나경 기자 앵커 리포터에 그 유튜브하고 기성 언론을 마치 양자택일 하는 것 뉘앙스로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는데 예. 사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유튜브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기성 미디어를 봐요. 기성 언론 보도를. 거기서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기 때문에 또 유튜브를 같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유튜브는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온갖 콘텐츠가 다 있고 기성 언론에서 제공한 콘텐츠도 엄청 많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저거는 JTBC가 1등이고 유튜브가 2등이다. 이거는 사실은 합리적인 사실의 선택은 아니에요. 이제 뭐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뭐 저는 더 말씀 안 드립니다. 예,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러니까 유튜브 안에 JTBC도 있고 KBS도 있고 조선일보도 있고 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런 건데. 근데 다만 그 수치를 보면 예. 아무래도 이제 그 SNS 그러니까 뉴미디어 쪽으로 좀 이동을 하죠. 그건 추세는 틀림이 없죠. 예, 그러니까 있는데- 다 보는 분들도 물론 계시고. 아, 저는 뭐 비긴 어게인 같은 거 잘 봐요. 여기 JTBC 유튜브에서. 고맙습니다. 예. 그냥 그 핸드폰으로 본다는 차이지 예. 방송 보는 거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유튜브를 따로 또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뒤지는 걸까 하면은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호기심이 발동할 때. 예컨대요. 다시 뭐 검찰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닌데 어떤 판사가 구속영장 심사를 하고 나서 기각을 하면서 기각 사유를 냈어요. 그 문장이 딱 보도가 돼요. 예. 제가 읽어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를. 이게 법정용 언어는 좀 달라가지고. 예, 예. 그래서 범죄의 소명이 있으나 이렇게 나와요. 기각을 했는데 그 범죄의 소명이 있다는 게 뭐지? 아무리 언론을 검색을 해서 뉴스를 뒤져도 예. 구속영장 심사에서 그 심사 결과를 밝히는 문건에 판사가 범죄의 소명이 있다고 표현한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뒤졌어요. 얘기를 아주 이상한 데로 끌고 가시네요, 다시. 유튜브를 뒤지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거는 유튜브를 보아야 되는 이유에 네, 대해서 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를 쓸 때 이렇게 써요. 찾아보니까 예. 그거는 유죄이나 그런 뜻이 아니고 검찰이 이 사람을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 수사할 만해. 예. 예, 검찰이 얘기한 걸 들어보니 수사는 할 만해. 일단 그게 성립돼야 이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의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뢰가 있어 없어 이렇게 보니까 그거 없네. 그러니까 범죄의 소명이 있으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뢰가 없어서 기각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뉴스는 어떻게 나오냐면 검찰은 만족했다. 명분을 챙겼다. 뭐 유죄 뭐를 받았다 이런 식의 보도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무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무리 보도를 찾아봐도 그 표현이 법정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못 찾았기 때문에 예. 어떤 변호사분이 유튜브에 그걸 설명해 놓은 걸 보고 알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유튜브는 저에게 몹시 소중한 심층 정보를 찾는 통로예요. 예. 그렇게 이용하는 유형자도 많으니까 저는 좀 기성 언론에서 용기를 가지고 이 사용자들, 이용자들의 갈증에 가닿을 수 있는 컨텐츠를 내보낸다면 예. 적응에 성공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저도 아주 굉장히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무죄다 뭐 이런
또 있더라고요. 아니죠. 예. 제가 찾아보니까 또 아니더라고요. 네, 아니에요. 근데 뭐 청와대 논평이 갑자기 기각이 나오니까 검찰의 수사가 무리했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냥 뭐냐면 수사의 방식에 관한 문제인 거죠. 이런 식으로 교정을 보는데 저는 유튜브까지 참고는 안 했습니다. 그거는 유튜브 안 봐도 알 수 있어요. 예.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도 유튜브 안 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거거든요. 나는 못 저는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유튜브에 그 전에 사실은 팟캐스트잖아요. 원래 네. 팟캐스트 때는 뭐냐면 그 낙곰수 같은 것들이 왜 나왔냐 할 때 설명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불신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뭐냐 편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요번에 그 유튜브는 되게 보수 쪽이 다 잡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또 이걸 보고 편향됐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쪽도 편향되고 저쪽도 편향됐다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이게. 예. 이게 정말 편향됐다라는 게 사실인가?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한국 미디어가 정말 편향돼서 그렇다 그런다면 전 세계에서 유튜브가 다 모든 나라에서 다 성장하고 있는 건 왜인가?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예. 거죠. 편향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편향이라는 것 자체가 뭐 어떤 언론사를 막 꽃갱이로 찍어서 아무리 파봐야 거기 편향이라는 실체가 나오지 않아요. 그 우리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매체의 보도가 편향되었다고 느끼는 건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디가 공정인지도 규정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매우 자연스러운 거고요. 저는 무슨 편향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만 그 대한 미디어, 소위 뉴 미디어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건 아니라고 봐요. 예. 그게 뭐 사람이 살다 보면 편향될 수 있는 거고 되게 마련이지. 그럼 어떻게 이건 좀 어떨까요? 갖고 살아요? 제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예, 아까 이제 유 이사장께서는 뭔가 참고적 역할 혹은 보조적 역할로서 이제 그렇죠.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지만 하나의 대안 언론으로 생각하시니까 뭐 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래서 뭐 알릴레오든 아니면 뭐 지난번에 같이 하셨던 홍카콜라든 예, 예. 그 전에 뭐 노유진의 정치 카페든 홍카콜라는 제가 한 번 봤습니다. 정치 카페 같이 할 때도 그때나 지금이나 전 똑같아요. 알릴레오 할 때나 그거 할 예. 때나. 근데 그러게요. 갑자기 그렇게 막 같이 하셨던 따시니까 분들이 좀 당혹스럽네. 서운하신가 봐요. 예, 서운해요. 예. 아니요. 그때는 제가 볼 때는 그때는 그래도 나았는데 저는 가만히 있는데 유 이사장님께서 너무 먼 예. 길을 가시고 저는 똑같이 하는데 진 교수가 이상한 데로 가신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아 이게 예. 처음에 이 얘기 나누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막판에 이 얘기를 하시네. 나올 건 결국 나와요. 그러게 말이죠. 자, 그래서 그 결국 이제 그 이른바 저널리스트들의 고민은 그거잖아요. 그건 그 저널리즘의 어떤 정의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유튜브로 대표되는 이런 뉴미디어 시대에 그 기준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인가?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인가? 이건 우리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든 어디든 뭐 다른 나라 학자들도 굉장히 고민하더라고요. 저널리스트들도 고민하던데.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알릴레오도 하나의 새로운 저널리즘의 전형으로 꼭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어떤 시각에서 봐줘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그에 따른 기존 레거시 미디어가 가지고 있던 저널리즘하고는 그러면 차이가 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전통적인 저널리즘에 맞춰서 하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제가 만약에 얘기를 해도 된다면 예. 과거의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저널 매체입니다. 매체. 예. 매체 독점의 다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매체가 독점됐기 때문에 그 독점된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행위 또한 독점이 됐던 겁니다. 예.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뭐가 등장하냐면 직업적 저널리스트가 등장을 해요. 그 직업적 저널리스트들은 그걸 통해서 자신의 저널리즘이라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면 나름의 윤리 기준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 행동의 기축들을 마련해 나가는 겁니다. 예. 지금의 이제 그러면 유튜브도 저널리즘이냐 그러면 사실은 매체를 통해서 의견과 정보를 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저널리즘일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것은 지금까지 수립되어 왔던 직업적 저널리즘과 동일한 저널리즘인가라고 질문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럼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저널리즘은 따라서 직업적으로 지금까지 수립된 저널리즘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저널리즘이 아니고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디선가 바뀌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직업적 저널리즘이 토대를 두고 있는 윤리라든가 가치라든가 방향이라든가 하는 것 가운데 여전히 올바른 게 있다면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예. 현재 매체 환경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저는 균형성이라든가 공정성 개념이 사실은 거기에 상당히 많이 어울린다라고 봐요. 예.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루기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엄청난 게 막 잘 맞춰진 균형이라고 하는 것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존재하지 얘기죠. 않는 거죠. 예. 하지만 과거에는 그것이 마치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비춰졌던 이유는 공정한 권위를 누군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 그 권위는 어디서 온 거냐면 제가 얘기했지만 독과점에서 오는 겁니다. 예. 즉 그것뿐이 들을 수가 없었고 그거 외를 상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 거기서 권위가 만들어졌고 그 권위가 공정이라는 대단히 모호한 이름으로 예. 존립이 돼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권위가 깨지는 순간 공정의 뒷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실제로 누구나 공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예. 균형 자치가 굉장히 어렵고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달성하기가 어려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 판판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공정이든 객관이든 하는 것에 있어서 개념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그 포기하자는 말씀은 아니시죠? 포기하자는 당연히 아닙니다. 예, 그럼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공정의 그 너무나 무거운 어떤 무게를 약간 완화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정확성이라고 하는 보조적인 개념이 있어요. 예, 정확성이라는 건 저널리스트들이 직업적 저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중시하는 사실 확인의 전통입니다. 예, 근데 저는 지금의 직업적 저널리즘에서 정확성이라는 개념이 그렇게까지 잘 존중되고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하거든요. 그리고 이 정확성에 바탕을 둬서 예. 균형성을 갖춰야 되죠. 여기서 균형성이라는 건 완벽한 균형이 아니라 불완전한 균형이다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확인한 정보 이상의 다른 정보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걸 예. 최대한 그 단계에서 확인해내려고 하는 것. 이 정확성과 균형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존의 공정성을 통해서 그래도 뭔가 추구해보고자 했던 사실 핵심적인 개념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검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정확했는지, 예.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균형들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지는 그건 검증이 시간이 가능합니다. 걸리더라도 어차피 확인이 되는 문제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단순하게 편향적이다라든가 단순하게 마음에 안 든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나름의 탄탄한 토대들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예. 저는 여기서 직업적 저널리즘이 기존의 공정성 개념으로부터 새로운 토대를 여기서 확인을 하고 기타의 경우는 예를 들면 정의감이라든가 뭐 예. 도덕적인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단히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예. 그것들은 그 저널리스트의 어떤 양심이라든가 직업 전통에 맡겨야 되는 것이겠죠. 예. 근데 정확성은 예나 지금이나 늘 추구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네. 그 뭐 지금 정 교수님이 사실 되게 완곡한 표현의 개념으로 직업적 저널리즘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20세기 이른바 대중 저널리즘의 시대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냈죠. 그게 뭐 객관성, 불편부당성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한 것들은 과거에는 구독 중심의 그러니까 정치적 스폰서십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을 주고 언론사를 만들었고요. 그때는 누구도 자기 언론이 나 공정해, 나 불편부당해, 나 모든 의견을 다 한 기사에 다 녹여내거든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었던 예.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대중 시대, 대중 저널리즘의 시대에 만들어졌던 미디어 이데올로기가 사실은 대중 저널리즘 이후에 현재의 유튜브와 같은 1인 미디어 시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들은 다 흔적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저널리즘의 오랫동안 교과서에 남았던 그런 과거의 흔적들을 예. 변화되어져 있는 유튜브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시킨다? 저는 그건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그 대중 저널리즘의 그래도 공정성이라는 것이 최선의 가치는 아니지만 최악을 막는 나름대로의 제도적 장치였다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 사실 권위주의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양적 균형성들 때문에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을 그래도 얘기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한국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서 기여했던 적도 있잖아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전통적인 저널리즘이 갖고 있는 흔적 현상으로서의 그냥 미디어 이데올로기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른바 1인 유튜브에 영향력이 있는 다른 뭐 구독자 1000명, 100명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 유시민 이사장님 정도가 하는 100만 명 이상이시죠? 예, 정말 109만 이 정도라고 하면 JTBC가 한 130만 명 되고 YTN이 좀 많고 KBS는 100만이 안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조직적인 저널리즘 회사보다 더 훌륭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거니까 그런 면에서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대중적 저널리즘의 원칙들 예. 그래도 견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예, 있습니다. 제가 저기 이제 짤막하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요. 예, 우리 안나경 앵커가 그 객석에 예, 그러겠습니다. 동객들이 계셔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고 있나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제 논의에 도움 될 수도 있을지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자는 아닌데요. 저는 비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제가 가끔씩은 취재를 하거나 혹은 어떤 사실을 알리고 싶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오거나 이런 경우도 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존의 기성의 언론이 보도하는 것들에 대한 비평이에요. 그것도 일주일에 2편밖에 안 내고요. 어찌 JTBC 같은 언론사하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이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예, 일주일에 콘텐츠 한두 개 올려서 언론이 하고 있는 비평 기능에 대한 또 다른 비평. 그러니까 일단 메타 비평 같은 기능을 하는 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약간씩 가끔은 취재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내는 그 수준이고 저도 이거 하면서 이거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게 정확한 사실인가에 대해서 늘 의심하고요. 때로 실수도 하고요. 그 실수하면 어떡하지? 두려움도 갖고 있고요. 그럼 내가 이 사실을 다루는 이 시각이나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타당하지 않을 수도 몰라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긴장을 느끼면서 하고 있죠. 예, 뭐 이제 막 시작한 거라 저도 이제 1년밖에 안 돼서 예. 앞으로 좀 더 개선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안나경 앵커 어디 계신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예. 약속이 안 돼 있는 상황. 서희원 쪽. 예. 네. 어느 분께서 관청객분들 진행해 주실까요? 예. 받아볼 텐데요. 많이들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기 드셨는데요? 네. 시대가 춥다. 바로 소개해주시고 질문 이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서 온 김은숙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앞에 이제 유튜브에 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 유시민 작가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방금 이제 알릴레오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그건 이제 비평의 입장이고 비판을 하고 있고 모든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을 이제 염두에 두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일전에 방송에서 이제 나는 스스로 대놓고 편파 방송한다. 그러니까 이 편파라는 게 결국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옹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게 단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제 거기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편파 방송이라고 하지 않고 편파 중계, 이제 스포츠 중계, 프로야구 중계에 비유해서 편파 중계라고 그랬어요. 실제 프로야구에 편파 중계가 있거든요. 제가 그 하나 이글스 좋아하는데요. 성적이 별로 안 좋아서 가슴 아픈데 요새 그 중계석을 팬들 한가운데 차려놓고 실제로 하나 이글스 이 입장에서 중계를 해요. 그럼 그거는 한화하고 하는 그 다른 팀 팬들은 안 들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존재의 의미는 있어요. 그럼 또 롯데자이언츠는 그 팀 편파 중계를 또 해요. 그러면 많은 편파 중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즐기는 편파 중계를 본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제가 다른 점은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렇게 하는 게. 다른 점은 JTBC는 그냥 화면을 내보내면 원하지 않는 사람도 어떨 때 보게 되잖아요. 예. 저희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 시장 안에서 이렇게 정치적 편파 중계, 그러나 편파적이 되는 과정은 지극히 공정하려고 노력하는 나름 뭐 그렇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런 방송으로서 실제로 여러 개가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 방향에서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하는 방송 하나만 보면 한쪽으로 쏠려서 뭐 좀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또 다른 팀 편파 중계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 안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시청자들이 자기 취향껏 그걸 소비하는 거다. 그렇게 네. 가볍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되게 충분한 답변이 아직 안 되신 것 같은데 네, 추가로 질문을 예. 더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그 방청객이 만만치 않은 분들입니다. 아 예. 예. 방금 이제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걸 컨텐츠를 취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유튜브의 염려스러운 점을 상당히 공감하는 게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어느 한쪽으로 치울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뭐 저 역시도 조국 전 그런 사태 왜 실검 전쟁이라고 불려질 만큼 서로 양측이 아주 팽팽하게 예. 대립을 했었는데요. 가장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여러 사안들을 들여다보자고 또 노력을 했지만서도 결국에는 이제 제 생각과 맞는 그런 기사나 매체를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런 경향이 더 심해지는 것도 있고, 그 알고리즘이 있으니까요. 예, 그런 더 심해지는 게 있는데 이게 과연 그런 상태에서 이게 내가 원하는 콘텐츠만 취하게 됐을 때 이게 서로의 그런 간극이 더 벌어지는 게 예, 아닐까 그런 의문도 좀 들거든요. 예.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거는 그거 아니라도 벌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것이 없던 문제를 만든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 다양한 기회가 제공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어디를 섭취하느냐 이거는 각자의 문제고 예. 그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 줄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안나경 앵커? 네, 여기 있습니다. 아 예. 다음 질문을 바로 봤는데 받아볼- 잠깐만, 우리 저 진중권 교수가 너무 추워하셔서 아, 괜찮습니다. 예,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거의? 아, 언제까지 하려고?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참으시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다음 예. 분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손을 들어주시면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박영선입니다. 저는 진중권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지난해 11월에 서울대 강연에서 대중은 듣고 싶지 않은 사실이 아닌 듣고 싶은 환상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에 조금 화가 났는데요. 교수님께서 대중이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 원인을 대중에서 찾는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인지 환상인지를 떠나서 대중이 듣고 싶은 콘텐츠만을 찾는 이유는 시장에 단 2개의 선택지만 나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극단에 달리는 단 2개의 선택지만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중이 사실과 환상을 구분을 하려면 그 중간에 다양한 선택지가 나와 있어야 하는데 솔직히 지금 현 언론 상황이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대중은 이런 중간에 그 선택지를 원하고 이런 새로운 요구를 이미 하고 있는데 언론이 오히려 그 요구를 그 수요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런 새로운 요구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 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다 했던 얘기가 지금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거든요. 저런 식으로 그 니즈라고 생각을 해요. 그 뉴스를 갖다 언론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나한테 맞는 콘텐츠를 제공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는 거 아니냐. 아까 이제 유 작가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 다양한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유 작가님 채널을 듣는 그 사람들은 늘 그것만 들어요. 그다음 유튜브 또 알고리즘에도 문제가 있는 게 그걸 하나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옆에 똑같은 게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나도 어떤 콘텐츠 들어가게 되면 몇 시간 동안 그것만 보게 돼 있고 어느 순간에 그 편향돼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고요. 오늘날 대중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다 화가 나 있어요. 하여튼 그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좀 심한 것 같은데 뭔가 화가 나 있고 이 모든 책임, 모든 것에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모든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원인은 뭐 경제학 공부해야 되지, 법학 공부해야 되지, 사회학 공부해야 되지, 이것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범인을 하나 딱 잡는 겁니다. 그래서 타겟을 하나 딱 주고 걔를 공격하는 것에 만족을 느껴서 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 계속 봐요. 그런 콘텐츠를 또 요구해요. 니즈고, 그렇죠? 근데 기성의 언론들은 그걸 만족시켜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만 보게 되니까 나중에 이렇게 뭐랄까 양극화가 돼버리는 거죠. 진 교수가 화나 계신 것 같은데. 하시네요. 좀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저는 그 이 원인이 뭐냐 하면 그 원인이 자신이 듣고 싶지 않은 컨텐츠가 있고 자신이 듣고 싶은 콘텐츠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는 게 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그런 문제의식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는 되게 감사드리는데 그러면 그 근본적인 원인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수님께서 지금 문제의식을 계속 말씀은 해주시지만 그 해결책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아서 그 예. 해결책을 교수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 사실 마지막 논점인데. 마지막 논점인데. 예. 이따 하죠. 그걸 좀 이따 하죠. 뭐 그럼. 아니 그냥 하죠 뭐. 그 바로 이어가죠. 예. 이게 굉장히 지금 위험한데 저는 그래서 항상 파타피지컬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거든요. 파타피지컬이란 건 뭐냐면 대개는 뭐냐면 그 유튜브 같은 것들 리메디에이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서 나온 것은 자기들 취재를 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기존의 취재를 갖다가 다시 가공하는 거거든요. 그건 바로 뭐냐면 언론은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는 사실만 보도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의 사실에는 구멍이 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신이 아닌 이상. 근데 유튜브에서는 그걸 메꿔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그냥 근사한 이야기를 만들어줘요. 그게 이제 이른바 음모론적인 거죠. 이 음모론적 속성이 있으니까 대중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신문을 읽다가 잘 몰랐던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거든. 근데 사실은 그건 사실 반에다 허구 반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자기들이 남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해요. 신문만 읽는 애들보다 내가 더 많이 난다. 이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케이. 나름대로 괜찮거든요. 리메디에이션 해가지고 재밌게 노는 건 좋은데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 사실에다 허구를 섞어서 마치 사실처럼 대해지지만 사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꾸 뭐가 돼요? 장난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싸우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제발 좀 구별하자. 음모론과 사실, 그다음에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 거, 그다음에 그 허구와 그 사실의 구별 위에서 우리가 말했건데 닌텐도 위를 가지고 테니스를 치면은 진짜 치는 것처럼 하잖아요. 하지만 이건 진짜가 아니다. 의식은 있죠. 이걸 놓치게 되면 창란증에 빠지는 거죠. 근데 그런 위험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위험을 갖다 사회에서 경계해야 된다고 보고, 사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위험한 건 바로 뭐냐면 다른 나라에서는 그 권위가 있거든요. 언론의 권위도 있고 학자들의 권위도 있고. 근데 우린 이것마저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대중들이 글로 몰려드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이 욕을 먹어가면서도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사실은. 예. 네. 자, 혹시 또 우리 방청객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